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희망이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사법 쿠데타나 정치 개입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며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는 듯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단 9일 만에 선고를 내렸고 통상 90일 이상 걸리던 절차를 36일 만에 마무리하며 원심 판결까지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진행에 고등법원 역시 발맞춰 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를 구성하고 15일 만에 첫 공판 기일을 잡는 등 전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달 방식까지 통상적인 우편이 아닌 집행관 촉탁으로 진행되어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의 즉각적인 재상고와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통한 유죄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즉각 탄핵 소추를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며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서울고법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전반에 대한 탄핵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공식 단일화 회의에도 불참하며 보수 진영의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연대를 추진하는 한덕수 후보는 이뇨한 후보와 손을 잡고 개헌을 논하며 반면 빅텐트 구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시도를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며 여권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법적, 정치적, 언론적 카르텔의 공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김현장, 조희대가 연결된 법적 카르텔이 작동 중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이 이미 권력기획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후보를 쿠데타까지 일으킨 자라고 칭하며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석호 변호사가 또 조희대하고 엄청 친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서석호 변호사가 전화를 안 받더라. 잠적했다. 잠적했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은 3월 26일 날 그 우리 대표님 무죄 판결 난 직후부터 자기는 잠적한 것 같다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서석호, 조희대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다. 근데 서석호가 김현장인데 한덕수가 어디 출신이냐? 김현장 고문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 빤히 보이는데 조희대가 지금 2심에서 우리를 유죄 때릴 걸 알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그 전원 합의체 끌고 지금 목숨 걸고 나온 거다. 맞습니다. 저 사람 칼 뺏고 목숨 걸었다. 그럼 당신들은 뭐 하냐? 빨리 목숨 걸어라. 그리고 만약에 2심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에 하나 뭐 여러 개 중에서 2개로 줄였으니까 뭐 1심 아니 1년 징역 1년 때리고 뭐 법정 구속한다고 그런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이거 싸워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호남을 가고 예. 공화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략을 네. 떠나서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죠. 한덕수 네. 후보가 호남인 걸 숨겼던 분이잖아요. 자기 공무원 이력에 호남을 다 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성공하면서 음. 자기의 호적에 나는 호남 출신이야라는 걸 썼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디 뭐 언론에 뭐 고향이 호남으로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봉화 가신다고 했죠.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 청와대에 같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한덕수를 신임을 했고 믿음을 줬습니까? 근데 당시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조문 한 번 안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했는데 이제 봉화를 간다고요? 이틀 동안 봤다고 주장을 하는 꼴이 아닙니까? 그런 셈이 됩니다. 소부에서 심리를 거친 뒤에 전원합의체 해부돼야 되는데 연구관 보고서가 먼저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부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대법관이 봤다면 그거는 예. 법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해서까지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예단, 서두른 정도가 아니죠. 번갯불에 재판을 구워먹은 거죠. 네. 그 목표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사건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절차를 끼워 맞는 방식으로 예. 어떤 형식의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관여라는 얘기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벌이는 행태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향한 국민적 공분과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단순히 우려를 넘어선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요.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지금 상황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나아가 헌법에 기대어준 비상대권 발동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당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장 대법관 탄핵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다가오는 대선 전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어코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비록 당장 속 시원한 탄핵 소식은 아니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에서는 이 전략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 시점에 사활을 거는가?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시나리오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대선 전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 해도 검찰이 즉시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이때 대법원이 전례를 깨고 파기자판, 즉 스스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는 무리수를 강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록 하급심 무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전례를 기어코 만들 우려가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재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편 대법관 탄핵을 당장 서두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대법관들이 탄핵되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헌재가 이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이야말로 헌재가 출범 이후 오랜 수건이었던 대법원을 뛰어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별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선 행보와 사법부 쿠데타의 성공 여부가 모두 헌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헌재를 완전히 믿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일부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최근 구도 변화 때문에 비록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헌재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정신 나간 법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사법부발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일강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저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문제 등으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는 겉으론 추진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단일화 논의 인사를 해임하며 버티기에 들어갔고 한덕수는 연일 단일화 메시지를 내면서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 언급해 스스로 민심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 저는 시장님 아닙니다. 저는 주인공이 하시죠. 아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거대한 카르텔의 총공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리면 다음은 헌정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진실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만 바라보는 행보를 보이듯이 국민 또한 이재명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모아주어 저 거대한 카르텔을 해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덕수와 비교되는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펼쳐진 연설의 수많은 시민들은 왜 이재명인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행복한 세상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쑥덕 공론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그 잘못된 정치를 바꾸는 걸 통해서 세상이 우리 편을 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는 멀쩡하게 써져 있는데 가끔씩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하는, 조작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그 내란 음모, 국가 파괴 음모,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 삼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제가 이게 지방에 순회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가급적이면 평소에 후보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많이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정치 활동하면서 참으로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이렇게 많이 환영해 준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래서 세상살이 자체가 불안정해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렇게 암울하긴 하지만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중심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든든하게 당당하게 서 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12월 3일에 그 내란도 이겨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도 2차, 3차 내란 시도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압해야죠.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인데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도 없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 간의 싸움이 크지 않는 나라,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 정도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그걸 왜 못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냅시다.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역량을 믿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갑시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공적은 바로 농지개혁에 있습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인혁당 아십니까?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희망이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지나가십니다. 나오지 마세요. 촬영. 되네요. 일단 고법에 민주당에서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같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6월 3일 이후에 고등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그게 미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제 대책도 예. 당연히 강구하고 계실 네. 것이고. 사실 그죠? 미뤄지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의총에서도 얘기했지만 4월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5월 15일 날 즉일 선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7일 상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 상고에서 20일 그것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네, 있었고 있었죠. 모든 경우의 수를 촘촘히 지금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률위원 그때 위원장으로서도 네. 예,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 그것만 네. 각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는 건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무죄가 말씀- 나왔을 때도 대비하고 계신 건 맞죠? 예. 법원에서. 네. 그런 얘기도 하죠. 검사가 무죄하고 무죄 선고와 검사가 상고하는 경우 네.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하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1단계는 그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단계는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무너졌어. 그래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와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거를 또 저지하는 거. 이런 단계적인 어떤 스텝들을 거기에 맞게 좀 대응책을 다 마련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는 안 나온다. 안 나오게 하겠다. 안 나오게 하겠다. 안 나오게 그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 3일 이후에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계속 된다는 네. 거 아닙니까? 6월 3일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의 방책 또한 다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6월 3일 이제 이전에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그 민주당에서 방어가 잘 안 돼서 선고가 될 경우에 아까 네. 오은혜 캐스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금이 뭐 80만 원 네. 나온다든지 무죄 취지의 그럴 벌금이요. 가능성은 별로 많지 네. 않아 보이지만 네. 예,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고법에서 100만 원 이하의 무죄 취지의 그런 벌금형이 나오면 이제 검찰이 또 상고를 해서 네. 대법원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검찰은 어떤 기일을 안 지키고 바로 올릴 것이고 대법원은 바로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또 전문가의 의견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텝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무죄 주장을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걸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거는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미친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사법부 시스템이 예. 완전히 이게 무너졌어. 역전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피고인이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무죄를 끌어내는 게 더 본연의 걱정돼, 업무인데 더 걱정돼 이제. 네. 이제 무죄가 되면 이거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네.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무죄든 유죄든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5월 26일 전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면 어차피 7일은 우리한테 보장된 기간이에요. 네.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으로는 6월 3일 전에 그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일단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죄든 유죄든 네. 마찬가지고 무죄가 나왔어.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해 빠르게 네. 막 바로 다음 날 빠르게 상고해버려요. 하겠죠. 네. 그리고 바로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또 하겠죠. 상고 다음 날 유서 빠르게 아니 하겠죠. 상고장이랑 상고 유서를 같이 낼 다시 수도 내요. 있어요. 네, 다음 맞아요. 날 또 기각해버려. 예. 그러니까 다음 날 만약에 파기 예. 재판 해버려. 검찰이 상고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바로 이제 상고심에 대한 우리가 상고 그 기각이든 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상황을 되죠. 만들어야 돼.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마 조희대 뭐 대법원장 뭐 탄핵이나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법률위원장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아주 촘촘한 네. 그런 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오은희 캐스터 말씀하신 건 제가 또 답변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원래는 항소심에서 벌금 예를 들어 80만 원이 나오면 네.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양형이라고 하잖아요. 형을 정하는 것은 항소심의 고유 권한이어서 형이 낮다 높다로 검사가 원래 상고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고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모른 척하고 상고하고 네. 또 갑자기 그럼 대법원이 이거 안 돼서 파기 재판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대법원이 저런 무리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어떤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조인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네. 됐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이게 관행은 이렇고 법은 이렇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실 또 저희
뭐 이 상고심 다시 상고심으로 빨리 올라갈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탄핵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난 5월 1일 선고가 이루어진 그 재판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요건 네.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지지자분들께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걱정이면 국민들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계속 문자 보내 빨리 뭐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의총에서 얘기할 때 그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을 다 이미 케이스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이제 법조인들 출신의 의원들이 또 이럴 경우 나타나면 더 약간 세밀하게 네. 해서 다 대응책을 지금 당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늦지 않게 나이브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전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계속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낼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나 우리 물어보죠. 대법관 뭐 증언 얘기가 있나요? 그렇네요. 어떠신가요? 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또 가능하고 네. 또 늘리려는 이유도 이런 네. 상황 때문에 늘리는 그렇죠. 걸까요? 지금 법관들의. 대법관 수는 헌법재판관 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개헌 사항입니다. 헌법 개정 사항인데요. 대법관 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요. 그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하느냐?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시면은 쫙 쪼개졌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너무 정치적이더라고요. 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이 그냥 바로 다 찬성을 했어요. 네. 다수 의견으로. 그래서 이렇게 너무 편향된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대법관들. 지금 대법관 구성 보면은 서우남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50대 남성.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란범들도 나중에 대법 가면 다 판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다양한 가치를 가진 편향되지 않은 대법관 구성.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사건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이 얘기하면서도 대법관 증언 얘기 나오면 항상 막습니다. 왜? 네. 소수의 대법관으로 자신의 특권들을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저는 대법관 증언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계속 얘기됐던 겁니다. 지난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21대에도 이미 발의된 법률안이 네.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검찰에 있을 때 사법개혁 관련해서 업무를 한동안 담당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하는데 제가 그 대검에 있을 때 언젠가 굉장히 한 30년 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훨씬 그 맞아요. 전부터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라는 아젠다가 있었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계속 반대를 했죠. 대법원을 늘리지 말고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대법관이 늘어나면 자기들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사실 너무 사건이 많다고 하면서 늘리자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고 이래가지고 위상을 떨어뜨린 거는 본인들 스스로 맞습니다. 지금 위상을 잘 정한 완벽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14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걸 하면 위상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판사들을 좀 늘리고 네. 사법개혁도 좀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이번 대법원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이런 지점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 대해서는 왜 헌법소원 청구 못하게 하지? 이렇게 무도한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원천적으로 막아놨지? 네. 저는 그래서 일정한 영역에서는 재판 헌법소원 이제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헌법을 나중에 개정할 시기에 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도 거의 대법원장 임명하잖아요. 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에 사실 대법관들이 자기가 대법관 된 걸 굉장히 신세졌다고 생각해요. 네. 대법원장한테. 헌법재판관들이 네, 아니 대법관 그렇죠 헌법재판관도 그러겠지만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임명이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전원 합의체가 사실은 제가 법사위에서 얘기했지만 대법원장 영향력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청권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여기 실시간 댓글로 보니까 대법관 숫자를 몇 명을 할 건지는 한번 우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100명, 300명까지 나오는데 네. 자 그럼 이번 대법원 선고 이후에 파기환송 이후에 여론조사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여론조사 자료가 있나요?
네, 여론조사 3자 대결시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이제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보니까 이재명 김문수 했을 때도 46.6, 27.8, 이재명 한덕수에서도 46.5, 34.3 이렇게 나왔습니다. 50%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없음 보통 한 13에서 11, 그다음에 잘 모름 4 내지 2 이런 거 빼고도 지금 46%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네. 이제 당에서 여론조사 이제 그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있어가지고 네. 꾸준히 모니터링을 그렇군요.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뀌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 5%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당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대략 한 1.5%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걸 당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